우주는 항상 인류의 집단적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를 매료시킨 천체의 펜테온 중에서 목섬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두드러집니다. 그 생생한 줄무늬와 눈에 띄는 대적점은 목섬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섬은 크기와 유명한 폭풍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과 탐사의 발전 덕분에 우리의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목섬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가스 거대 행성입니다. 그 지름은 지구의 약 11배에 달하며 너무 커서 1300개 이상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목섬은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짧은 하루를 가지고 있으며 약 9.9시간마다 자전합니다. 목성의 자기자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강하며 이는 빠른 자전과 외부 핵내에서의 금속 수소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되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목성의 유명한 줄무늬는 실제로 고압 영역으로 밝은 색의 구름으로 특징지어지며 어두운 지역은 저압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는 생생한 색상은 다양한 유형의 구름 덕분입니다. 암모니아 결정이 흰색 줄무늬를 만들고 다른 화학 물질이 붉은색, 갈색 및 노란색 색조를 생성합니다. 대적점은 대기 중 지속적인 고압 지역으로 적어도 3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폭풍의 결과입니다. 대적점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 가장 이식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 가장 넓은 지점은 지구의 지름보다 1.3배 길지만 그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합니다.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19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지만 역사적 기록은 적어도 300년 동안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대적점은 목성의 남반구에 위치하며 남쪽 도대라고 불리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제트 기류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적점의 붉은 색은 여전히 연구의 주제입니다. 이 색은 복잡한 유기분자, 붉은 인, 피 또는 화물 포함하는 화합물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생생한 색을 주는 정확한 화학 반응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폭풍은 약 6일 주기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흥미롭게도 대적점의 회전 속도, 크기 및 색상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폭풍이 주변 환경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대적점의 지속섬은 흥미롭습니다. 지구의 폭풍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반면 대적점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지속섬은 목성의 빠른 자전과 고체 표면이 없기 때문에 폭풍의 에너지 마찰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적점은 가스 거대 행성인 목성의 대기 역학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성의 대기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목성의 비밀을 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기를 포함한 대기를 지배하는 더 넓은 원리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성의 4개의 가장 큰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톨은 갈릴레오 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1610년에 이들을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들 각 위성은 각각 독특한 세계입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천체로 그 표면은 황과 이산화황으로 덮여 있어 다채롭고 얼룩덜룩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얼음으로 된 크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 아래에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인 서식지로 여겨집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자체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칼리스토는 극도로 분화구가 많은 표면으로 특징지어지며 그 표면 아래에도 바다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섬은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위성이 발견되었을 수 있습니다. 토성만 링 시스템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목성도 림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희미하고 작습니다. 이 림은 1979년 나사의 보이저 1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주로 목성의 작은 내부 위성에 대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먼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첫 관측 이후
목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보이저 1호와 2호, 갈릴레오, 주노 등 여러 미션이 목성을 연구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는 목성에 근접한 첫 번째 우주선으로 목성의 방사선 벨트, 자기장 및 일부 위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의 림을 감지하고 이후의 화산 활동을 확인하는 등 중요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갈릴레오 궤도선은 8년 동안 행성과 그 위성을 연구하였고, 부착된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로 직접 침투하여 그 구성에 대한 최초의 직접 측정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주노 미션은 목성의 내부 구조, 대기 및 자기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성, 거대한 가스 거대 행성은 천문학자와 우주 애호가들 모두에게 호기심의 초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인산적인 크기, 복잡한 대기 역학, 수많은 위성, 그리고 희미한 고리 시스템은 연구의 매혹적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망원경 관측과 우주 탐사를 통해 목성을 계속 풍부함에 따라 우리는 목성이 지니고 있는 비밀을 풀어내어 우주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합니다. 지금은 목성이 지휘하는 천체의 교양국에 감탄하며 그 존재는 우리 태양계의 복잡하고 다양하며 광대한 본질에 대한 증거입니다. 금성은 크기에서 지구와 거의 동일하여 태양계에서 가장 유사한 이웃 중 하나입니다. 평균 반지름이 약 3,760마일로 금성은 지구의 약 95% 크기입니다. 금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81.5%입니다. 질량과 크기에서의 이러한 유사성은 금성 또한 지구와 유사한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약 5.24g/cm로 비슷한 암석철 성분을 시사합니다. 금성과 지구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에 철핵이 있고 그 주위에 암석 멘틀과 얇은 지각이 있습니다. 금성의 핵은 지구의 핵만큼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액체일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지구와 유사합니다. 이 철핵의 지름은 약 2,000마일로 추정됩니다. 핵 위에는 금성의 멘틀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실리케이트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성의 중심에서 약 1,550마일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위에는 6에서 12마일 두께로 추정되는 얇은 지각이 덮여 있습니다. 금성의 자전은 태양계 행성 중 독특한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과 달리 금성은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이는 과거의 천체와의 대규모 충돌로 인해 행성의 자전 역학이 변화했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으나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금성은 매우 느리게 자전하여 항성일이 243지구일에 해당하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느린 자전입니다. 이 느린 자전은 행성이 강한 자기장을 가지지 않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금성 자전의 또 다른 특이점은 금성의 태양일이 즉 한 번의 일출부터 다음 일출까지의 시간이 항성일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금성의 역행 자전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로 인해 금성의 태양일은 약 116.75 지구일입니다. 금성의 한 해, 즉 태양을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25 지구일로 이는 항성일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금성은 하루가 한 해보다 긴 몇 안 되는 행성 중 하나입니다. 금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표면 중력의 약 90%로 만약 금성에 서게 된다면 지구보다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대기압과 온도 때문에 인간이 보호장치 없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성의 표면은 지질학적으로 젊은 것으로 보이며 분화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약 3억 년에서 6억 년 사이의 표면 연대를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표면이 전 세계적으로 재포장되는 순환 과정을 거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성에서는 광범위한 화산 활동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화산이 그 표면을 점령하고 있으며 지름은 1마일 이하에서 150마일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금성은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화산들이 여전히 활발한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는 수백만 년 이내에 분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백한 지질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섬은 지구와 같은 중대한 판구조 활동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금섬은 지구의 판구조가 활발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산맥과 단층 계곡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큰 판구조는 없습니다. 이는 행성의 느린 자전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판구조 활동을 유도하는 코리올리 효과를 제한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그 가장 특징적이고 흥미로운 특성 중 하나입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황, 수증기, 일산화탄소, 아르곤 및 헬륨과 같은 다른 기체의 흔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섬은 지구의 질소산소 대기와 매우 다르며 금성의 공기는 인간과 대부분의 알려진 생명체의 독성을 가집니다. 금성의 대기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면에서 약 40마일 높이까지 뻗어 있는 대륙권, 대륙원의 꼭대기에서 약 56마일 높이까지 뻗어 있는 중간권, 그리고 행성 표면 위로 125마일까지 도달하는 열권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우주와 접하는 전이 지역인 외기권이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의 높은 농도는 강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며 열을 가두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대기의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평균 표면 온도가 약 467도 섭씨에 이르며 이는 납을 녹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두꺼운 대기의 효율적인 열 분포로 인해 낮과 밤 사이 또는 적도와 극지방 사이의 온도 변화는 매우 적습니다. 이는 행성 표면 전역에서 거의 일정한 용광로 같은 온도를 초래합니다. 금성의 대기 압력은 엄청나며 지구 해수면의 약 92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구의 해양에서 약 0.62마일 깊이에서 경험하는 압력과 같습니다. 이러한 압력에 노출된 인간은 보호 장치 없이는 압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의 대기 상층부, 즉 표면에서 약 31마일 위에서는 압력과 온도 조건이 지구 표면과 유사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두껍고 불투명한 구름으로 항상 뒤덮여 있으며 이 구름은 행성 전체를 가립니다. 이러한 구름은 금성에 도달하는 햇빛의 약 75%를 우주로 반사하기 때문에 금성이 매우 밝고 지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금성의 상층 대기에서는 바람이 매우 빨라 시속 450마일까지 도달하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강한 허리케인 바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바람은 대기가 행성의 표면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하는 현상인 초회전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표면 근처에서는 바람이 훨씬 느려 보통 시속 몇 마일도 되지 않습니다. 금섬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맥스웰 몬테스를 자랑하며 이는 금성의 평균 표면 수준에서 20km 상승해 있습니다. 행성의 표면은 또한 수많은 충돌 분화구, 광범위한 용암 흐름, 그리고 코로나, 멘틀에서 뜨거운 물질이 솟아오르며 형성된 원형 구조와 아라크노이드, 복잡한 균열 패턴을 가진 원형 형성과 같은 독특한 표면 특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금섬은 느린 자전과 조밀한 대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중대한 지진 활동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섬이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섬은 우주 탐사의 시작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소련의 베네라 및 베가 탐사, 나사의 파이오니어 금성 탐사, 유럽 우주국의 금성 익스프레스 모두 이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베네라 프로그램은 다른 행성의 대기에 들어간 첫 번째 인공기기와 첫 번째 성공적인 착륙을 포함하여 많은 첫 번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탐사는 금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나사의 마젤란 궤도선이 두꺼운 구름 덮개를 뚫고 금성의 거의 전체 표면을 레이더로 지도하였습니다. 이 탐사는 금성의 표면 특징과 지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금성의 가혹한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행성에 대한 추가 탐사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계획된 VERITAS와 DAVINCI 플러스 탐사는 금성의 지질 역사와 대기 조건을 연구하여 금성이 과거의 액체 물이나 심지어 생명체를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유럽 우주국의 인비전 탐사는 금성과 지구가 왜 그렇게 다른 진화 경로를 걸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카츠키 탐사는 현재 금성의 대기와 기상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성, 우리의 이웃 행성은 극단의 세계입니다. 그 가혹한 환경은 탐사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지만 크기와 성분에서 지구와의 유사성, 그리고 과거의 물과 지질 활동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금성으로 향하는 새로운 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태양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주요 발견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행성의 잠재적인 미래를 반영하여 금성은 과학적 발견의 경고이자 기회로 작용합니다. 외계인,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외계인의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는 외계인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이 신비로운 생명체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사실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이 이론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 내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생물 생명체가 화성이나 목성, 토성의 일부 위성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적 문명과 같은 더 복잡한 생명체도 다른 별을 도는 행성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 페르미 역설은 만약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흔하다면 왜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이론은 지적 문명이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론들은 그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우리와 소통할 의지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외계인 이론, 이 이론은 과거의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여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고대 미술품과 문서들을 외계인 방문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종종 외계인 방문의 증거로 인용됩니다. 많은 목격 사례가 자연현상이나 인공물체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일부는 설명되지 않고 외계인 방문의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시뮬레이션 이론, 이 이론은 우리의 현실 전체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이론은 외계 문명이 이 시뮬레이션의 창조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다뤄봅시다.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개발한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우주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의 수, 그리고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될 확률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 은하 내에만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명과 접촉한 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접촉했다고 믿으며 외계인 목격, 납치, 조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이론들을 탐구해 봅시다. 외계인을 작은 녹색의 큰 눈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전통적인 이미지는 대중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외계인이 이런 모습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외모는 그들이 진화한 행성의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외계 종족이 중력이 높은 행성에서 진화했다면 그들은 더 작고 튼튼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사능이 가득한 혹독한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방사선에 더 강하게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외계 종족은 우리가 아는 몸을 가질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거나 집단 지성을 가진 존재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할까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들이 지구의 독특한 우주적 위치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으며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지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외계인들이 우리와 접촉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은하계에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중 일부가 우리와 소통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소통 방식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우리의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외계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대신 평화롭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외계인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믿음을 도전받게 될 수도 있으며 생명,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큰 질문들과 직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론과 가능성을 탐구했으니 페르미 역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역설은 왜 이토록 많은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다른 세계로부터의 신호나 우주선의 흔적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고도의 묵념은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환경 파괴나 전쟁 또는 다른 재앙을 통해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적 문명들이 스스로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후 결국 실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지적 문명들이 우리와 접촉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지구에 관심이 없거나 다른 종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으며 혹은 그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신호를 감지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감지할 만큼 발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페르미 역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추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아직 지적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 미생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로버는 화성 표면에서 메탄을 감지했는데 이는 미생물 생명체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목성과 토성의 일부 위성에서 지하 바다의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계 내에서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큰 발견이 될 것이며 우주에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의 잠재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외계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와 우주에 대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존 신념과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생각, 종교적, 철학적 신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적 종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러한 상호작용에 따른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영향은 우리의 기술과 과학적 발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된 문명을 만난다면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배워 우리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위험할지 여부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 외계 생명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모든 추측은 순전히 가설에 불과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고 정복하거나 파괴할 능력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주를 여행할 정도로 발전된 문명은 더 정교한 우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더 평화롭고 협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무관심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들은 단지 우리를 멀리서 관찰할 뿐 우리와 상호작용할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는 두려움이나 과대망상보다는 열린 마음과 건강한 호기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잠재적 영향에 관계없이 지적 생명체 탐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문명의 신호와 증거를 찾기 위한 방법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지만 지식과 발견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37억 년 전 우주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는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 존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망원경 데이터와 입자 물리학 모델을 사용하여 우주의 중요한 사건들을 대략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그 피할 수 없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주의 진화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빅뱅. 빅뱅은 시간의 한 순간이지 공간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첫 번째 시간의 순간으로 그 이후 모든 시간이 측정된 역사적 시점입니다. 흔히 불리는 이름과 달리 빅뱅은 폭발이 아니라 우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팽창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빅뱅 시나리오는 우주가 무한히 작은 점에서 무한한 밀도를 가졌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편리하게 표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학 법칙이 빅뱅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학적 무한대는 물리학 방정식에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주 급팽창 시대. 다음으로 우주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지수적으로 팽창했을 수 있으며 이 시기를 급팽창이라 부릅니다. 이 이론은 아직 대부분 이론적이지만 먼 우주의 부분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력한 설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초기 우주에서 빛을 감지하려는 시도가 보고되었으나 추가 연구 결과 간섭을 일으킨 것은 급팽창이 아닌 행성간 먼지로 밝혀졌습니다. 쿼크 글로온 플라즈마. 빅뱅 직후 몇 밀리초 동안 초기 우주의 온도는 화씨 7조에서 10조 도 사이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쿼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쿼크는 강한 핵력의 매개체인 글로온과 결합하여 우주 전역에 퍼진 원시 수풀을 형성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입자 가속기를 통해 이 조건을 재현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가혹한 조건은 몇 분의 1초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초기 시대. 빅뱅 이후 몇 천분의 1초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냉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기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1초 후에는 우주의 밀도가 충분히 낮아져 중성미자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우주를 가로질러 갈 수 있게 되면서 아직 과학자들이 탐지하지 못한 우주 중성미자 배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첫 원자들. 우주의 첫 3분 동안 양성자와 중성자는 결합하여 중수소라는 수소의 동위원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소량의 리튬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과정은 중단되었습니다. 빅뱅 약 38만 년 후
수소와 헬륨 원자가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첫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1965년에 처음 발견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이전의 전자와 충돌했던 관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암흑시대. 우주에서 어떤 것도 빛을 내지 않았던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빅뱅 이후 약 1억 년 후로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불립니다. 천문학자들은 별빛을 통해 우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별들. 빅뱅 이후 약 1억 8천만 년이 지나면서 수소와 헬륨이 압축되어 거대한 구체로 변하면서 중심부에 엄청난 온도가 생겨 첫 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초기 별들과 은하에서 방출된 강렬한 광자는 중성 수소 원자를 양성자와 전자로 분해하여 우주는 제2온화 또는 우주의 여명기로 진입했습니다. 제2온화가 정확히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빅뱅 후 약 5억 년 후에 완료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대규모 구조. 빅뱅 이후 약 10억 년이 지나면서 초대질량 블랙홀이 초기 은하 중심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강렬한 크이사는 강력한 빛을 방출하며 우주의 중기 시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우주는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은 중력에 의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 아름다운 필라멘트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은하 군집과 가스와 먼지의 긴 가닥으로 천천히 확장되었습니다. 태양계의 탄생. 약 45억 년 전 하나의 은하에서 가스 구름으로부터 고리들을 가진 노란색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고리들은 결국 태양계의 8개의 행성과 수많은 해성, 소행성, 외소행성, 그리고 이성들로 발전했습니다. 태양에서 세 번째 행성인 지구는 이 과정에서 마른 물을 보존했거나 나중에 해성으로부터 얼음과 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 약 38억 년에서 35억 년 전 사이에 이 세 번째 물의 세계에 원시적인 박테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이 생물들은 시간이 지나며 놀라운 해양 생물들과 거대한 공룡으로 진화했습니다. 약 20만 년 전 우주의 광활함을 사유하고 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직립 생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종말 혹은 아닐까? 물론 이것이 우주의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우주의 미래는 물리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미지의 요소인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히 팽창한다면 모든 은하의 별들은 결국 모두 불타고 심지어 블랙홀도 증발하며 비활성 에너지로 가득 찬 생명 없는 우주가 남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대붕괴로 중력은 암흑 에너지의 팽창력보다 우세하여 빅뱅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대파열로 암흑 에너지가 팽창을 가속화해 우주가 스스로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기.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사용하여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우주의 나이에 대한 탐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개념은 1927년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연구 덕분에 이 아이디어는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허블의 획기적인 관측 결과는 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가 멀리 떨어질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는 관계, 즉 허블의 법칙은 우주가 정적이지 않고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더 작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려는 초기 시도.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별의 진화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별이 나이가 들면서 예측 가능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추정은 별의 진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몇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960년대의 불파고 1960년대의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 더 정확한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1964년 천문학자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미약한 배경 복사를 감지했습니다. 이 복사는 우주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인 빅뱅의 자녀 복사로 여겨지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발견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불파고였으며 과학자들에게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온도와 구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추정치의 정규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대한 측정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초기 우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스터리한 물질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고려한 더 정교한 우주 진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관측과 모델을 결합하여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확인하다. 이 추정치는 먼 초신성들과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관측을 포함한 다양한 독립적인 측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우주론에서 가장 잘 확립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우리 우주가 아주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은 특이점에서 시작해 수십억 년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들과 은하들은 중력과 물질 및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수십억 년간의 우주 진화의 결과입니다. 우주가 138억 년이 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가속하며 팽창하고 있을까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우주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최초의 별과 은하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초기 우주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주론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질문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더 큰 퍼즐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나이에 관한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근본적인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얽혀 있으며 시공간이라는 4차원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물질과 에너지의 존재에 의해 휘어지고 왜곡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력파나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시공간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 왔으며 우주적 힘에 반응하여 늘어나고 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의 구조 자체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날 보는 구조들은 시공간, 물질, 에너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주가 가속하면서 팽창하고 있지만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어떤 이론들은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여 결국 별과 은하가 없는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반면 다른 이론들은 우주가 결국 스스로 붕괴하여 또 다른 빅뱅을 통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우주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별들이 여전히 태어나고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가운데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진화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풍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또한 우주 어디에선가 지적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풍차를 제공합니다. 만약 생명이 우주에서 비교적 흔한 현상이고 지적 생명의 발전 조건이 다른 행성에서도 존재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고 더 발전된 문명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나이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 우리의 탐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한 조건들을 연구하고 우리 행성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탐험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들은 우리의 우주가 다중우주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각기 고유한 특성과 역사를 지닌 평행 우주들의 거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만약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각기 다른 역사와 운명을 지닌 여러 우주가 나타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나이는 우리에게 우주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빅뱅에서 남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부터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과 은하들의 복잡한 춤까지 우주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현상들의 풍부하고 복잡한 직물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나이는 우리의 우주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 매개 생명체의 가능성, 현실의 본질, 그리고 우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한 풍차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계속 풍부해 나가는 동안 우주의 나이는 우주와 우리 존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 태양을 도는 행성들만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별들을 도는 암석 행성들과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닐 또한 그들만의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의 초기 역사는 매우 폭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행성은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그것들은 별이 태어난 후 남겨진 먼지와 다른 물질들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실 우주는 은하, 가스 구름, 별, 그리고 행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하늘의 거대한 행성 가족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계의 존재가 확인된 지금은 과학사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은하계인 은하수에는 2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중 수십 개의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는 2009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발사하여 다른 별을 도는 새로운 행성들을 발견하는 6년간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00개 이상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목성보다 5배나 더 큰 거대한 가스 행성이고 어떤 행성들은 별과 매우 가까워 불타버릴 정도로 거친 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개의 행성도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 행성은 독특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 대부분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대부분의 정보는 태양을 도는 8개의 행성들에서 나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은 2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태양계의 내부에는 4개의 암석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습니다. 외부 태양계에는 4개의 거대한 가스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이 8개의 행성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각 행성은 고유한 특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점화되었을 때 그것은 우주 공간으로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방출했습니다. 8개의 행성 모두 태양에 가까운 암석 행성과 더 멀리 떨어진 가스 행성들 모두 이 우주잔의 구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매우 다른 조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행성들은 태양에 가까운 뜨거운 곳에서 또 다른 행성들은 훨씬 차가운 먼 곳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형성된 행성들도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태양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규산염, 수증기, 수소, 메탄 등의 혼합물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먼지 구름 속 물질들은 케이크의 재료와도 같습니다. 이 재료들이 어떻게 혼합되고 오븐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익습니다. 마치 케이크를 굽는 것처럼 재료들은 익어가면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태양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각 행성은 태양에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따라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구워졌습니다. 태양 근처는 매우 뜨거워서 가스는 증발하고 물은 끓어 사라졌습니다. 금속과 암석처럼 높은 온도에서도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태양 가까이에서는 암석 행성들만이 형성된 것입니다. 행성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방식으로 구워지기 시작합니다. 행성의 유형은 먼지 구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어떤 태양계가 암석 행성을 만들기에 충분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구름에서 형성되면 거대한 가스 행성들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암석 행성을 원한다면 금속과 암석이 가득한 구름이 필요합니다. 먼지 구름이 식기 시작하면 높은 끓는 점을 가진 물질들이 고체로 응축되어 작은 광물 입자를 형성합니다. 이 작은 암석과 광물 조각들이 새로운 암석 행성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조각들은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먼지 입자 하나가 또 다른 먼지 입자와 충돌하면 약간 더 큰 먼지 입자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며 먼지 입자들이 점차 서로 달라붙어 더 커집니다. 이 과정을 축적이라고 합니다. 입자들이 커지면서 암석이 되고 암석은 다른 암석과 충돌하여 더 큰 바위로 변합니다. 바위들은 서로 부딪히며 더 큰 바위로 커지고 마침내 중력이 강해져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커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충돌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행성이 스스로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기 태양계에서는 약 100개의 어린 행성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소행성대의 사베스타를 보면 단단한 행성이 자라 스스로 구형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29마일의 지름을 가진 베스타는 구형이 될 만큼 크지 않습니다. 행성이 스스로를 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름이 500마일 이상 되어야 중력으로 인해 스스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작으면 모양이 불규칙한 상태로 남습니다. 둥근 아기 행성이 무언가와 충돌할 때마다 더 뜨거워져 결국 녹기 시작합니다. 중력은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물질은 표면으로 떠올라 지각을 형성하고 무거운 금속은 중심으로 가라앉아 밀도가 높은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어린 행성들은 실제 행성처럼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단계를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어떤 행성들이 살아남고 어떤 행성들이 소멸할지를 결정짓는 잔혹한 시기였습니다. 태양이 형성된 후 8개의 행성들은 같은 먼지와 가스 구름에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각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특정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을 따르긴 했지만 많은 부분이 단순히 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약 45억 년 전 태양 주변에는 약 100개의 어린 행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마치 파괴 레이스가 벌어지듯이 행성들이 서로 충돌했고 그중 대부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행성들의 역사는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각 행성의 성장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일부 미행성들은 다른 미행성들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물체들은 결국 행성이 되었고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작은 미행성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주 잔해들이 원시 행성의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4개의 암석 행성만이 남았습니다. 각 행성은 과거에 겪은 사건들로 인해 서로 매우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화섬은 얼어붙은 흙무지이고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며 금섬은 화산으로 가득하고 수섬은 작고 황량하며 매우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 수섬은 아마도 엄청난 충돌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얇은 지각과 밀도가 높은 핵은 수섬이 한때 더 큰 행섬이었으나 무언가가 비스듬히 충돌해 가벼운 지각이 벗겨져 나가고 밀도가 높은 중심부만 남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구도 강력한 충돌을 겪었습니다. 발달 후반기에 거대한 물체가 지구와 충돌의 멘트를 뜯어내고 그 조각들이 궤도로 던져졌습니다. 이 조각들이 결국 합쳐져 달을 형성했습니다. 화성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의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얇은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이론은 화성의 초기에 거대한 물체가 충돌하여 북부의 지각을 날려버렸고 그 잔해들이 남쪽에 쌓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는 아기 행성들의 수를 줄였고 다른 하나는 생존한 행성들에게 새로운 물질을 공급했습니다. 만약 충돌한 물체가 금속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조각들은 행성의 핵을 형성하기 위해 가라앉았을 것이고 가벼운 물질이나 얼음 같은 물질은 떠올라 지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태양 근처에서는 4개의 암석 행성들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얘는 고체 철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액체 철과 요망층이 있었으며 표면에는 지각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암석 행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본 물질들로부터 형성되었지만 크기와 웅념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주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물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은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는데 이 자기장은 태양 표면 위로 거대한 고리 모양으로 솟아오릅니다. 이 고리들이 충돌하면 뜨거운 대전된 입자들의 폭풍이 우주로 내던져지는데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은 눈을 감을 때만 태양풍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끔 작은 섬광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섬광은 에너지가 높은 입자가 머리를 통과해 눈 안의 액체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몇 분에 한 번씩 이런 섬광을 봅니다. 태양풍은 우주비행사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폴로 미션 중 달 착륙 사이에 발생한 태양 폭발이 만약 우주비행사들이 그때 달에 있었다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는 태양풍이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핵에서 생성된 보이지 않는 자기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은 운동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구가 회전하면서 뜨거운 액체 금속이 고체 핵 주위를 흐르며 그 에너지를 자기장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자기장은 극지에서부터 뻗어나가며 태양풍이 지구 대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행성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면 태양풍을 행성 주위로 돌려보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을 밀어내어 대기와 지표면의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때때로 큰 태양 폭풍이 자기장을 교란시켜 극지방에서 오로라라는 화려한 빛의 쇼를 일으킵니다. 만약 지구에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의 대기와 물은 태양풍에 의해 날려져 화성처럼 건조하고 생명 없는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화성은 차갑고 건조하며 비활성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행성 사이에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4년 나사는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두 대의 로봇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화성이 황량하고 위험한 사막이며 대기가 지구보다 훨씬 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한때 화성에 물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은 항상 건조하고 흔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증거에 따르면 물이 한때 화성의 지하에 존재했고 지표로 올라와 증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흐르는 물에 의해 형성된 지표의 잔물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물이 화성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며 물이 있는 곳에는 두꺼운 대기권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했을까요? 화성도 지구처럼 과거에 화산이 있었고 이는 화성 내부가 한때 뜨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성의 핵은 철로 이루어져 있고 액체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구처럼 자기장을 생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지구보다 작아서 더 빨리 열을 잃었습니다. 핵이 식고 고체화되면서 자기장을 생성하는 대류 활동이 멈췄습니다. 자기장이 사라지자 태양풍이 화성의 대기를 벗겨내었고 그 결과 물이 증발했습니다. 화성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차갑고 혼량한 행성으로 변했습니다. 화성, 지구, 금성, 수성은 모두 태양에서 1억 5천만 마일 이내에서 형성된 암석 행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약 4배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태양이 다른 종류의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행성들은 고체 표면이 없으며 수소, 헬륨, 메탄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다른 태양계에서 400개 이상의 새로운 행성들을 발견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대한 가스 행성들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4개의 가스 행성이 있으며 모두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기는 수만 마일에 걸쳐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들에는 많은 위성들도 있으며 목성과 토성은 각각 60개 이상의 위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가스 행성들은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은 그 독특한 고리 시스템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목성, 천왕성, 해왕성도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성의 고리는 멀리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고리입니다. 멀리서 보면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평평한 원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작은 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고리는 몇 마일 너비에 불과합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곁을 지나갈 때 그 고리 안에서 수십억 개의 얼음과 우주 잔해들이 시속 5만 마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얼음과 암석 조각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며 일부는 작은 위성을 형성하고 다른 일부는 부서집니다. 그러나 토성의 엄청난 중력이 그들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더 크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해성이 토성의 한 위성과 충돌하여 그 위성을 궤도에서 밀어내고 위성이 토성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토성의 중력이 그 위성을 산산조각 내었고 그 잔해들이 토성을 둘러싼 고리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스 행성들의 진정한 신비는 그들의 구름 아래 수만 마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매우 극단적인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새로운 행성들은 목성보다 훨씬 큰 가스 행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태양계든 멀리 떨어진 다른 태양계든 가스 행성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목성의 두꺼운 대기가 약 4만 마일까지 확장되며 그곳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가스띠들이 격렬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나사는 갈릴레오 우주선을 목성으로 보내 14년간 탐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95년 12월 7일 갈릴레오는 목성의 대기 속으로 초당 16만 마일의 속도로 탐사선을 투입했습니다. 탐사선은 밀도가 높은 공기를 통과하며 낙하했으며 낙하산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탐사선은 구름 속에서 번개를 관찰했으며 최대 시속 450마일에 달하는 바람을 기록했습니다. 58분 동안 탐사선은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탐사선은 단단한 표면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목성의 환경 속에서 계속 하강하며 압력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탐사선이 하강하면서 기록한 압력은 지구의 23배에 달했고 온도는 300디그리 파레나이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스 행성의 깊은 환경에서는 고체 표면이 없더라도 하강할수록 수속, 스푹 외의 물질이 극도로 무거워집니다. 결국 탐사선은 124마일을 하강한 후 엄청난 압력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탐사선은 목성의 내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했으며 목성의 어두운 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암석 행성들처럼 가스 거대 행성들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2만 배나 강하며 후성까지 4억 마일 넘게 확장됩니다. 지구에서처럼 목성의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 대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을 연구했을 때 그것이 목성의 위성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위성 이오는 목성에서 21만 7천마일 떨어진 궤도를 돌며 매초 화산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것은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더욱 강렬해지며 목성 주변 지역은 강한 방사선 벨트로 인해 매우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라디오 안테나를 목성에 맞추면 목성의 자기장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풍 없이도 오로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닐의 거대한 자기장이 이 오로라를 만들어내며 가스 거대 행성들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스 거대 행성들은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어낼까요? 지구에서는 뜨거운 액체 금속이 행성의 단단한 철 핵 주위를 회전하며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가스 거대 행성들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뜨거운 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얼음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행성 내부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목성의 가장 깊은 내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목성의 중심에 단단한 핵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전히 액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탐사선이 목성의 중심까지 4만 4천 마일을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갈릴레오 우주선도 목성의 핵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중력과 열은 행성의 내부 핵에서 외부 대기에 이르기까지 행성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들입니다. 열은 행성 형성의 위대한 창조적 힘입니다. 그러나 행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물입니다. 행성들은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한 행성은 대기를 잃고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행성은 너무 뜨거워져 지옥 같은 장소로 변했습니다. 지구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으며 우리 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많은 물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구를 푸른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매우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구 질량의 0.006%만이 물입니다. 그 물 중 일부는 바다에 있고 일부는 멘틀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암석입니다. 태양 가까이에 형성된 내행성들은 모두 건조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있던 물은 행성들이 형성되는 동안 발생한 격렬한 충돌로 증발하거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약 초기 충돌 동안 지구에 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증발하여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보면 그들 내부에 많은 물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성들도 방대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 중 일부는 어떻게 지구에 도착했을까요?
답은 아마도 태양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소행성과 해성들이 태양계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이러한 물을 포함한 소행성과 해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와 충돌하며 지금의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을 점차 제공했습니다. 이 표면 물이 없었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너무 많은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는 훨씬 더 깊어져 대륙과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까지 덮었을 것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정확한 양의 물이 인간이 기술적 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약 40억 년 전 해성과 소행성들의 폭격은 지구에 적절한 양의 물을 가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어딘가에서 같은 과정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자는 수소이며 산소 또한 가장 흔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결합하면 H2O, 즉 물을 형성하므로 물은 매우 흔한 분자입니다. 이는 물이 우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또한 행성들이 흔하다는 사실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바른 행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400개 이상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지만 그중 지구와 같은 행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구와 같은 크기, 질량, 화학적 구성을 가진 바른 별 주변의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행성을 찾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일종의 성백와 같은 특별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최대 400억 개가 행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성 탐사의 황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다른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은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려줍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믿습니다. 같은 재료로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양의 물을 가지고 형성된 또 다른 행성을 찾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에는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억 개의 행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